주에 나왔던 뉴스 중에 명태균 씨가 이제 구속되기 직전에 대통령 부부의 통화 내용이 담긴 USB를 조선일보 기자한테 전달하고 이거를 대통령실에 이제 전달을 해달라. 명 씨는 지난해 10월 무렵 윤 대통령 부부와의 통화 녹음 파일이 담긴 USB를 조선일보 기자에게 건넸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선일보는 통화 녹음을 확보한 건 맞지만 명 씨가 동의하지 않아 보도를 안 했고 대통령실에도 전달하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해당 기자는 시사인 편집위원인 주진우 씨와의 통화에서 USB를 전달하거나 그러지 않았지만 내가 USB를 갖고 있는 것을 용산도 알고 있었다며 명 씨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전달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김건희 여사가 얘네야말로 조중동이야말로 우리나라를 망치는 애들이에요. 지네는 말 듣게끔 하고 뒤로 다 기업들하고 거래하고 얼마나 못된 놈들인 줄 알아? 중앙일보는 이제 삼성하고는 거래 안 하지. 삼성이 중앙일보를 싫어하니까. 그거 하나뿐이지. 아직 난 조선일보 폐간에 난 목숨 걸었어. 육성을 공개한 주 씨는 녹음 시점은 국회가 윤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을 의결한 뒤라고 주장했습니다. 조선일보가 통화 녹음을 확보한 걸 알고 김 여사가 화를 낸 거란 주장도 하면서 그 배경에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뭐 이런 여사의 그 녹취가 공개됐는데 여기에 대한 그 네 분의 어떤 얘기를 저는 한번 그냥 듣고 이걸로써 싶습니다. 확실한 게 뭐냐면요. 네. 윤석열, 김건희 두 부부의 목적은 보수 괴멸이었다. 왜냐면 이분들이 하는 걸 보세요. 모든 구호가 민주당에서 한 20년 동안 하려다 못한 것들이에요. 안티조선, 의대 증원 이런 거 그냥 다 끌고 가가지고 자기들이 하다가 폭망하거든요. 이 둘은 그냥 위장했던 거다. 어쩌다 보니까 정의감 때문에 이런 게 아니라 뭐 성격이 좀 이제 외골수 기질이 있으니까 대통령이 권력에 반하는 수사를 한 것까지 잘했는데 그 다음에 항상 반대 정치 세력에 가가지고 그쪽의 동력으로 살아나는 일이 반복해왔다. 실제 박근혜 정부 때 댓글 수사 이런 거 하다가 그때는 이제 국민의당 쪽으로 가가지고 사실상 다시 특검을 살아온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제는 또 조국 수사하면서 국민의힘 쪽에 붙어가 살아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일을 반복하다 보니까 이념은 사라지고 생존형 그냥 변절을 계속하는 거예요. 저는 조선일보의 해명문이 너무 납득하기 어려웠어요. 보도를 하지 않은 이유를 통비법 위반 얘기를 해요. 당사자들 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통비법 위반의 대상이 아니에요. 두 분이 대화하는 거를 제3자인 내가 녹음을 했다. 네네네. 그러면 통비법 위반이지만 부승찬 신장식 얘기하는데 신장식이 녹음을 했다. 통비법 위반 아니고요. 그래서 조선일보가 통비법 위반 소지가 있어서 보도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법리적으로 납득하기 왜 어려운 보도를 안 소리예요. 하고? 뭔가 보호를 하거나 거래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던 게 아니냐. 즉 윤석열, 김건희 요 정권이 완전히 무너지는 게 보수 1등을 자처하는 신문의 입장에서 썩 좋지 않다라고 하는 언론사로서의 판단이 아니라 굉장히 정치적이고 권력적 판단한 거 아니냐. 그래서 언론사로서의 본령을 벗어난 일이다. 그런데 이게 이거는 이제 제가 그때 김건희 이 여사랑 주고받은 텔레그램을 열람하고도 제가 야 이거를 확단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게 명태균 사장이 보통 보여줄 때 한 5장의 캡처가 있으면 그 중에 한 2-3개 정도만 먼저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거기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확신이 안 서더라고요. 이게 공천 개입인 전 2024년에. 그런데 나중에 JTBC가 공개한 걸 보면은 주고 싶지만 나는 주고 싶지만 어쩔 수 없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체를 알기 전까지는 약간 확신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고 조선일보 폐간 같은 경우에도 사실 어떤 이유인지가 앞뒤에 붙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래야 이게 보도 가능성부터 아니면 판단이 되는 건데 사실 USB로 줬다. 이게 포렌식으로 나오면 통으로 나오겠죠. 근데 USB라는 건 애초에 편집의 가능성이 있는 것도 우리가 고려를 해봐야 되는 겁니다. 유리한 부분만 발췌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 리스크가 크다 봅니다. 우리 아이고. 우리 조윤희. 전 그건 뭐 그렇게 크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만약에 김건희 여사가 나는 JTBC 폐간이 내 목표야. 목숨 걸었어. 그럼 뭐 진보 진영을 공격하기 위한 그겁니까? 그리고 행동을 한 게 드러나지 않았잖아요. 만약에 그걸 갖고 조선일보를 뭐 폐간시키려고 노력을 했다. 행동을 한 정황이 있다. 이건 언론은 자유에 대한 침범 아니죠. 근데 이제 뭐 대중분들이 이제 그걸 이런 뉴스가 얘기하자는 건 나오면 관심을 갖고 솔깃해하는 거는 사실 자극적이죠. 그렇죠. 근데 조선일보 폐간이라는 거는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죠. 영부인 입에서 조선일보 폐간이 나왔어요. 영부인이라는 입장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적절하냐? 그건 아니죠. 근데 그렇다고 뭐 법적 처벌을 받아야 되냐? 이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왜 중요하냐면요. 아니 조선일보가 없었으면 좋겠어. 아니. JTBC가 없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말하면 아니 그러면 그게 됩니까? 아니고 그 얘기 아니고 결국은
김건희 여사가 생각했던 거는 뭐냐면요. 조선일보가 이거를 가지고 장사하려고 했기 때문에 폐간 얘기가 나오는 거지. 그게 아니면 어떻게 폐간 얘기가 나옵니까? 이거 결국은 명태균이가 한 얘기가 나를 건들면 이 권력은 끝난다. 이런 얘기를 계속했었고 명태균이 얘기로는 여의도에도 몇 군데 줬고 그다음 조선일보에도 줬는데 나는 무조건 살아야겠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조선일보가 보도를 준비하고 있구나 생각을 한 거죠. 아하. 그러기 때문에 김건희가 이제 폐간 얘기를 그것도 짐작이잖아요. 그래도 짐작이지. 윤석열 본인도 짐작을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짐작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 하나도 아니고 아니, 뭘 말을 뭘- 하고 행동을 아이, 했다는 사실이 없다는 그래서- 거죠. 아니, 전 정확하게 사실만 아니 얘기하고 무슨 뭐 있는데요. 중요하지 않다가 어떻게 사실이에요? 네네네. 또 저희가 또 할 얘기들이 많으니까. 자, 그리고 이제 우리 이제 조국 혁신당이 이제 창당 1주년인데 네네. 조국 전 대표 소식 뭐 한 2주간 좀 뜸했는데. 아, 그래요? 그거 말씀하시죠. 아니 난 조국 대표님 말씀 궁금해요. 네, 뭐 조 대표님은 지금 서울 남부교도소로 네네네. 이감이 됐고요. 예. 뭐 남부교도소가 서울구치소보다 좀 폭이 좁답니다. 근데 봄이 오고 있으니까 네. 아무래도 생활하기는 더 나아졌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고 편지를 보내오셨어요. 예. 복사본이군요. 예. 아직 추위가 물러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창을 통해 들어오는 햇볕의 기운은 봄이 멀지 않았음을 알려줍니다. 대한민국에 봄도 오고 있습니다. 이성부 시인의 봄을 읽습니다. 라고 해서 이성부 시인의 봄이라고 하는 시까지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아마 이 이야기를 하시고 싶은 것 같아요. 마침내 올 것이 온다. 너 먼 데서 이기고 돌아온 사람아. 아마도 곧 헌법재판소에서 네네.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라고 하는 주문을 곧 읽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편지도 이제 여러 사람이 쓰는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편지를 썼어요. 아, 그래요? 예. 뭐라고 썼느냐. 불법 탄핵 재판을 주도한 문형배, 이미선, 정계선을 즉각 처단하자. 라고 편지를 썼고 이 편지를 3월 1일 날 집회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이명규 변호사가 불법 탄핵 재판을 주도한 문영배, 이미선이, 정계선이를 즉각 처단하자! 구호를 같이 했었어요. 이거 처단하자래요. 이분이 이제 포고령 쓸 때 의사도 처단하고 그 포고령을 위반한 사람들도 다 처단하자라고 하더니 또 처단하자 했어요. 문제는 그 헌법재판관들 처단하자라고 하는 집회 장소에 국민의힘 의원들 38명에서 40명 정도가 가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30분, 충분히 갈 수 20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까 하셨어요? 전 안 갔습니다. 어. 네. 여기서 분명히 할 건 분명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이 뭐 여러 가지 표현된 처단 자체는 적절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처단이라는 것이 전 장관이 해서 안 된 말이지만 이건 정치적인 수사이다 생각해요. 우리 진영에서는 지금 헌법재판소를 불공정하고 너무 과속으로 몰고 가고 있다. 이 표현은 헌법재판소, 특히 문영배 재판관이 너무 편파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주장을 하는 게 잘못됐습니까? 그리고 130명은 민주당 의원들은 탄핵 찬성 집회 나갔어요. 윤석열을 탄핵시켜라 뭐 아주 극단적인 언어들을 다 쓰셨어요. 170명 중에 130명 나간 건 괜찮고 108명 처단하는 중에 건안 했어. 30몇 명 나간 건 안 됩니까? 그 정도까지는 안 해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주장이 어디 있는지 저는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공수처 선관위 헌법재판소가 불법과 파행을 자행해왔다. 주장이죠 그거는. 예. 근데 그 뒤에 모두 때려 부숴야 한다. 처부수자.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천호 의원이 하신 얘기예요. 서천호 의원이 공수처, 선관위, 헌법재판소 불법과 파행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 모두 때려 부숴야 됩니다. 처부수자! 모두 때려 부숴야 된다. 처부수자. 공수처, 선관위, 헌법재판소, 헌법기관들이에요. 법률에 의해서 만들어진 기관들이고 저는 이렇게 헌법기관이나 법률에 의해서 만들어진 기관을 때려 부수자, 처부수자, 처단하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보수를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정말로. 자 의원님 처음 맞죠? 지난 주말에 있었던 광장과 여의도는 어떻게 보면 광장의 언어를 쓴 겁니다. 민주당 의원님들, 조국 혁신당 의원님들 광장에 나가서 국회 언어를 쓰십니까? 거친 언어 써요. 적어도 헌법기관을 거친 언어 때려 쓰는 거 부수자, 저희가 다 처부수자라는 영상으로 얘기 하지 따져볼까요? 않아요. 광장의 찾아보세요. 언어는 거친 언어인 거예요. 그걸 다 인정하자 솔직히. 저는 가장 불안한 게 저는 뭐가 잦은 뭐가 나온다고 자꾸 이런 말이 탄핵 판결을 앞두고 나오는 것에 대해서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그런데 참석까지 하시면서 당내 분위기가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대해서 승복하자는 분위기인지 아닌지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이건 이 의원님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하시는데요. 네.
저는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 당은 지금 여러 가지 절차적 하자에 굉장한 불만을 갖고 있지만 헌재가 결정을 내면 기각이든 인용이든 수용합니다. 대통령 측근도 그렇게 얘기했고요. 저는 조국 혁신당이나 민주당도 공개적으로 만약에 탄핵이 기각됐더라도 수용하겠다라는 발언 하셔야 된다 생각해요. 근데 제가 아는 한 지금까지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아니 그걸 왜 우리가 해야 돼? 혼자 부정은 하면서 아니 그걸 왜 우리가 해야 돼? 탄핵 결과가 나오면 그럼 당연히 기각돼도 인용하시는 수용하시는 거죠? 피청구인 입장에서는 할 수 있죠. 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지. 우리가 뭘 잘못해? 왜 우리가 아니 얘기를 해야 돼? 그렇게 돈 들고 아니, 들어가라고 민주당이 그랬어요. 소추잖아요. 아니 자, 민주당이 소추했으니까 국회 측이잖아요. 국회 측에서 지금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가서 얘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국민의힘하고 민주당이 같아요? 누가 갔다 그랬어요? 저희는 탄핵 반대했다고요. 자, 그럼 우리가 저기 잠깐만 좀 우리 또 이분들이 또 자 탄핵 심판이 이제 뭐 결론이 이제 종결이 됐잖아요. 11차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직접 60분 이상 최후 진술했는데요. 어떻게 들으셨는지. 저는 국정조사 특위에 들어가 있어서 육성으로는 못 듣고요. 77페이지 분량을 읽었는데요. 본인이 왜 거기에 서 있는지를 모르고 있어요. 본인이 왜 서 있는지를 모르고 있고 그 북핵 대응 예산 5개를 들어요. 5개 들어서 지휘 정찰 사업 예산을 4,852억 원 감액했고 전술 데이터링크 시스템 성능 개량 사업은 무려 78%를 삭감했습니다. 장거리 함대공 유도탄 사업을 정밀 유도포탄 연구 개발 사업 드론 방어 예산 99억 5,400만 원을 깎아서 거대 야당이 삭감한 국방 예산은 우리 군의 눈알과 같은 예산입니다. 마치 사람의 두 눈을 빼놓고 몸 전체에서 겨우 눈알 2개 뺐다고 말하는 것과 같은 얘기입니다. 근데 가장 4,852억 원 이게 정부 안으로 해서 삭감돼서 올라왔어요. 그다음에 4가지에 대해서도 전력이 다 지연됐기 때문에 예산을 반영할 수 없어서 합의하에 그리고 방사청이 동의한 사항이에요. 이게 어떻게 군 통수권자예요? 이거는 거짓말이면 좋겠어요. 이 정도로 모르면서 군 통수권자가 돼서 지금 탄핵 심판대에 서 있느냐? 군 전문가니까 또 이제 군대 부분 얘기가 좀 많이. 예. 이제 그래서 본인이 거짓인지 진실인지 분간을 못하는 최종 변론. 네, 그렇게 이제 평가를. 이거 외에는 설명이 안 돼요. 저는 이제 그걸 쭉 보다가 변호사니까 앞뒤에 논리적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논리적 일관성이 깨지니까 너무 괴롭더라고요. 아하. 그러니까 간첩의 지령을 받은 민주당과 야당이 탄핵 공작을 했다. 북의 지령에 따라 총파업하고 이태원 참사 반정부 시위 활동 등을 펼쳤습니다. 대통령 탄핵의 불씨를 지필하면서 구체적인 행동 지령까지 내려왔습니다. 논리의 핵심은 그거예요. 실제로 앞부분은. 그러면 이제 논리적 일관성이 있으면 그러면 저는 이게 기각될 걸 확신하고 기각되고 나면 돌아가서 간첩을 다 때려잡겠다. 간첩의 지령을 받는 민주당도 가만히 안 두겠다. 이게 논리적 일관성이 있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임기 단축 개헌을 하겠습니다. 자녀 임기에 연연해하지 않고 개헌과 정치 개혁을 마지막 사명으로 생각하여 87 체제 개선에 최선을 다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앞단의 80%는 여전히 그 아스팔트에 나와 계시는 그 좀 극단적인 생각을 하시는 분들에게 자신의 정치적 정당성을 간첩 얘기로 마지막에는 이게 야 이런 정치적 승부수야 나 나름대로 그러니까 봐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논리적 일관성이 깨지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원래 사람이요. 그래도 자신이 했던 일 중에 주요한 일에 대해서는 일관성을 유지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아까도 신장 씨는 얘기하셨지만은 간첩 컴플렉스가 굉장히 심한 것 같거든요. 레드 컴플렉스에 지금 이 시절에도 쩔어 있는 분인 것 같은데 대표적으로 보세요. 이분이 검사로서 가장 먼저 우리가 윤석이라는 이름을 알게 된 수사가 뭐였습니까? 결국에는 댓글 사건 아닙니까? 그 군에서 결국 대북 대응한다고 그것도 간첩 대응한다고 달면 안 되는 사람들이 달았다 해가지고 자기가 그걸 기어코 권력에 반대하면 수사해가지고 올라간 거 아닙니까? 그 댓글 사건을 수사하던 윤석열과 그때 그래서 그게 안 된다고 했던 윤석열과 어떻게 지금 그 간첩 때문에 개헌까지 했다는 걸 옹호한 윤석열이 같은 사람일 수 있겠느냐? 저는 이거는
간첩 잡겠다는 본인의 망상적인 목표가 있으면 뭐든 정당화할 수 있다는 논리를 그냥 펴고 있는 거잖아요. 이거는 본인의 검사 커리어에서의 시작부터 뿌리까지 부정하는 얘기거든요. 저는 이거는 지성이라면 할 수 없는 행동이다. 이건 굉장히 반지성적인 행동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우리 조 의원님. 예, 뭐 저는 대통령이 본인에 대한 소명과 함께 앞으로 기각이 됐을 때 난 어떻게 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을 했지 않습니까? 최소한 저희 우파 보수 진영을 지지하는 국민들이 봤을 때는 윤석열 대통령이 돌아왔을 때 나라가 어떻게 되겠다. 그림은 그릴 수가 있었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레드 컴플렉스라고 이준석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준석 의원님 뭐 충분히 동의하면서도 공산주의와 북한과 중국의 위협을 농담으로 치부할 수는 없다 생각해요. 엄격하게 얘기하면 우리나라는 지금 전시국가입니다. 정전협정 사인하지 않았잖아요. 더 잘하시지 않습니까? 엄격하게 얘기하면 전시국가이고요. 안보 위기가 너무 이걸 과장하는 것도 과거에 부적절한 행위 있는 거 인정합니다. 하지만 중국이 그리고 북한이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거를 그냥 얘기만 하면 레드 컴플렉스다. 이거를 과장해서 정치적으로 이용한다고 하는데 정말 그럴까요? 근데 저는 보수 진영에서 이 레드 컴플렉스도 그렇고 이재명 컴플렉스도 그렇고 항상 활용하는 방식이 이런 거예요. 이재명 컴플렉스는 저희 없어요. 그러니까 있어요. 그분한테 무슨 컴플렉스 당하겠다고.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약간 저는 이런 게 무슨 있어요. 컴플렉스를 자, 당해요, 이재명한테. 중국의 어떤 대응하는 거에 있어가지고 어떤 센스 이런 거 차라리 다루면 괜찮은데요. 아니 옛날에 전원책 변호사 나와가지고 김정은 뭐뭐 해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게 안보인 줄 알고 이런 게 무슨 대응인 줄 알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레드 컴플렉스라 표현한 부분은 실제 위협보다 과장해가지고 그걸 국내 정치에 이용하는 걸 레드 컴플렉스로 하는 거예요. 너 다 간첩이지. 그래서 안보로 모든 걸 통제하려고 하는 것을 그런 레드 컴플렉스를 하는 건데 대통령이 지금 계엄해놓고도 그걸 한다는 걸 비판하는 거지. 그게 광기라는 거예요. 자, 이제 8차 탄핵 심판 이제 변론기일에 조태용 국정원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조성현 수도 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이 출석을 했는데 나 이 얘기에 굉장히 주목한다. 좀 들어볼게요. 그 지휘관 내지는 어떤 권한을 갖고 권력을 네네. 갖고 있는 사람은 공은 부하에게, 명예는 상관에게, 책임은 나에게. 이런 태도를 보이고 있는 사람과 보이지 않는 사람으로 딱 나뉩니다. 피청구인 윤석열부터 시작을 해서 조태용, 김봉식 등등등 다 책임은 부하에게. 행안부에 재난안전통신망 이동기지국 차량을 국회 인근으로 배치해 줄 것을 요청했고요. 서울청장이 지금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모르는 사실입니다. 이제 보고받은 바 없습니다. 이재명 한동훈 이름 나왔을 때도 대통령의 지시에 그게 포함되는 건지 그거 당연히 확인하셨어야 될 것 같은데 그거 어떻게 제가 보기엔 당연히 보고를 했으면 알아들었을 텐데 이재명 한동훈 잡으러 다닐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저는 뜬구렁 같은 얘기를 지금 한다고 느꼈습니다.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공은 부하에게, 명예는 상관에게, 책임은 나에게. 이런 모습을 보이는 사람이 누구냐? 곽종근 사령관, 그다음에 그때 나왔던 조성현 제1경비단장. 이런 분들이 책임은 나에게. 이걸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민간인이 없는 안전한 곳에서 대기하라 이렇게 지시를 한 걸로 보입니다. 그렇죠. 저희가 훈련받고 해왔던 그런 상황과 다른 상황이었고 제 부하들에게 어떤 군사적 행동을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고 그래서 잠시 대기를 시켰고 저 또한 상황을 좀 더 평가를 하려고 했던 겁니다. 저는 1경비단장으로서 제 부하들의 지휘관입니다. 제가 아무리 거짓말을 해도 제 부하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체 거짓말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누구 코가 거짓말에서 길어졌나를 보면 다 보인다.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느냐.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그다음에 조태용 국정원장이 이제 12월 2일 날 김건희로부터 2통의 이제 문자를 받고 다음 날 3일 날 이제 답신을 한 거에 대해서 기억이 안 난다. 증인 통화 내역을 보면 계엄 전날인 12월 2일 날 대통령 영부인으로부터 문자를 2통 받아요. 그리고 그날은 답장을 못 하고 그 다음 날 증인이 답장을 보냈어요. 그건 무슨 내용인지 기억나십니까? 금방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조태용은 외교관 정통 외교관 출신으로 상당히 기억력이 좋다고 이제 외교부에서도 정평이 난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계엄 당일의 걸, 그다음 계엄 전날 걸 기억 못한다? 그거는 자신이나 김건희나에 있어서 크리티컬한 약점과 관련된 게 아닌가. 그렇게 이제 짐작하시고. 네, 짐작하고 있습니다. 좀 저는 계속 보면서 양심을 지킨 사람들이 곤혹을 겪고 있는 모습들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홍장원 1차장 같은 경우도 국정원장은 메신저를 공격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인격적인 부분이나 주변 것들로 그 사람의 인격을 흠을 내서 말의 신빙성을 떨어뜨리려는 좀 비겁한 방법의 공격을 했고, 홍장원 차장이 11시 6분에 국정원장 공관 앞에 어두운 공터에서 메모지를 꺼내가지고 급히 썼다라고 했는데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까 11시 6분이면 홍장원 차장은 거기가 아니고 그 청사에 있는 본인 사무실에 있었습니다. 홍장원 차장의 증언의 신뢰성에 대해서 저는 강한 의문을 가집니다. 이번에 너무 잘 됐습니다. 제가 국정원의 CCTV를 대조해 본다는 생각을 못했는데 이동하는 홍장원 1차장에 있는 동선을 분단위 또는 초단위로 한번 본다고 하면 어떤 사실인가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계기가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조태용 원장님도 기억이 나지 못한다. 충격적인 사항인데 어떻게 그런 부분들 다 기억하냐라고 말씀하시는데 저한테만 조금 AI 수준에 있어서의 기억력을 요구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도 나름대로 CCTV든 내역이든 과학 정보가 있다고 하면 제 기억과 나름대로 잘 보정해서 좀 더 정확한 부분에 있어서의 사실을 확인하면 바람직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도 왜 전체적으로 중요한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 이건 아주 일부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들을 일부러 지금 발굴해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위법한 계엄 포고령부터 해서 이미 탄핵 사유는 차고 넘친다 보기 때문에 이거를 굳이 뭐 할 필요는 없는데 하는 이유는 결국에는 홍장원 차장의 신빙성을 떨어뜨리겠다는 목적인 것이 아닌가. 정말 공직사회, 특히 군, 경찰, 국정원, 여기는 명예와 사명감으로 사는 조직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조직을 이끌어갔던 제일 최고 간부들이 저렇게 비겁하고 또 다른 사람의 생명을 너무 가볍게 여기는 거잖아요. 그런 생각을 좀 참담하게 했습니다. 특히 김봉식 그 서울경찰서장 질서유지위에서 출동했다고요? 가로막힌 사람이에요. 네? 가로막힌 사람. 아, 이거 딴 얘기 나오니까 자기는 자꾸 손들지 마. 딴 얘기 나와. 아니, 제가 본회의장에 딱 갔는데 이준석 의원이 안 나와 있는 거예요. 바로 제 앞쪽에 있는데. 네, 맞아요. 어디 간 거야? 밖에서 신나게 들어가려고 하고 있어요. 아이, 시끄러워. 그만해. 네, 그래서 사실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뭐 얘기들이 오가니 그래서 이제 헌재에서 추가 증인 신청을 받아들여서 10차 변론 기일이 잡혀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서 이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은 이제 2번 나오게 되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 조지호 경찰청장을 이제 신문할 예정인데 이때 어떤 그 쟁점이 뭔지 미리 좀 예측을 해주신다면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한덕수 총리와 관련돼서 이제 국무회의에 대해서 집요하게 물어봤죠. PPT까지 띄워가면서. 두 번째 슬라이드 한번 보실까요? 국무회의를 하면 당연히 의안번호나 회의록이 존재하잖아요. 의안번호가 없다, 안건번호가 없다. 가항 보면 시작 시간 보면 22시 17분부터 22시 22분까지 5분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문제를 오랜 동안 국무회의를 했었던 그런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이게 정식 국무회의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정당하지 않고 정상적이지 않는 국무회의였다. 그렇기 부서도 때문에 없었고. 부서도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거의 무효한 거다. 이런 식의 답변을 했거든요. 계속했었죠. 근데 이상민과 김용현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실제적이고 심층적인 국무회의였다. 헌재에서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국무위원 의사정족수인 11명이 모일 때까지 저희가 다 기다렸고 당시 참석했던 국무위원들 자체는 다 국무회의를 한다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계엄 선포문을 제가 다 이렇게 개별적으로 그 국무위원들한테 나눠주고 그 의안으로 이제 그 했기 때문에 다 알려줬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면 한덕수 국무총리와 관련돼서는 그 부분이 집중적으로 이제 논의될 거고. 이제 뭐 국회에서 했던 얘기를 그대로 할 공산이 크죠? 그럼요. 제가 박제화를 시켰기 때문에 그대로 할 가능성이 높다. 저는 좀 지금 어떻게 보면 탄핵
재판보다는 형사 재판에 대한 대응의 일환이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래서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해서 내가 한 것이 아니라 김용현 장관이 알아서 했다고 김용현 장관은 내가 한 것이다라고 뒤집어 쓰고 있습니다. 다 미루는데 네네. 지금 홍장원 1차장 같은 경우에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전화를 받았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네. 사람들이고 나머지는 뭐 14명 명단에 대해서 다 김용현 장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고 하고 있거든요. 네네. 결국 그러면 대통령이 했는가 아니면 김용현 장관이 알아서 했는가라는 부분에서 홍장원 1차장의 진술이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한 얘기가 주로 많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데 조지호 경찰청장은 엊그제 이제 그 김봉식 서울청장이 나와서 질서유지위에서 출동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1차 차단할 때는 질서 유진 차원에서 차단이 이루어졌고 질서유지를 위해서 국회의원을 못 들어가게 하고 말이 되는가라고 하는 이야기, 즉 출동의 목적과 이유가 뭐냐라는 부분이 주요하게 쟁점이 될 걸로 보입니다. 예. 저는 피청구인 윤석열 측에서 절차 하자를 물고 늘어지는 것에 대해서 그런 거 없다. 우리 절차 니들이 요구하는 것도 다 들어줬다라고 하는 정도의 예, 그런 이유가 더 큰 이유가 아닐까. 그냥 절차적으로 그냥 회차 쌓는 거예요. 네. 선거 관리가 국민 절반 가까이의 불신을 받고 어떠한 제도적 견제도 불가능함이 확인되었을 때 이를 방관하는 것이 오히려 그 직무의 유기라 할 것입니다. 피청구인이 대통령의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면 이는 더 큰 재앙을 불러오는 것으로 우리 공동체와 구성원 모두를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가 될 것입니다. 2월 20일 오후 3시고요. 10차 기일입니다. 예전에 말이죠 부승찬 의원 쓴 책에 의하면 경호처장으로 유력 후보로 꼽히는 김용현 장군이 한이 많은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셨는데 이런 얘기를 쓰신 이유가 뭔지 어떤 사람인지 좀 궁금합니다. 김용현 장관이 이제 사관학교를 졸업할 때부터 상당히 엘리트였어요. 그리고 그냥 쭉 엘리트 코스를 밟아왔어요. 동기중에 수석, 거의 이제 승승장구. 아니 수석은 아니지만 수석은 노상원 버거보살이. 수석은 노상원은 들어갈 때 수석. 들어갈 때 수석. 입학할 때 수석인 거고 그다음에 김용현은 한 7, 8회 정도 한 것 같아요. 그래도 나름 다 그래서 엘리트들. 엘리트들이죠. 육군 사관학교장을 상업 받고 나왔으니까 그러면 8명인가 9명 받는데 안에 들어간 거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엘리트였고 그다음에 잘 나갔어요. 그러다가 이제 17사단 사단장을 할 때 병장이 익사를 합니다. 익사 사건이 발생하는데 이거를 병장을 영웅화하는 걸로 이제 탈바꿈을 시켜요. 이제 그러면서 그 과정 속에 또 연대장, 지금은 여단장인데 연대장하고 이제 법적 소송전까지 벌어지는 결국 대법원에서 무죄가 나왔죠. 근데 이 사건으로 인해서 아직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오지 않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상장군을 진급을 못 시키는 거예요. 그다음에 자기보다 한참 아래라고 생각하는 동기생인 임모영을 사상장군을 시켜버려요. 그러면서 이제 박근혜 정부에서 시켰는데 이게 너무 억울한 거야, 본인은. 진짜 한민구 장관, 박근혜 정부 시절 마지막 국방장관 한민구한테 가서 개하고 그다음에 했다 그러더라고 선배한테. 그다음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으로 넘어오면서 송영무 장관한테도 그냥 막 로비를 엄청 한 거야. 자기 진급시켜달라고. 근데 결국 안 됐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때부터 한이 많았는데 그 한풀이를 어떻게 했냐면요. 통상적으로 보면 국방부 장관은 거의 사성장군 출신이에요. 거의 대부분이 사성장군 출신이었는데 이 김용현은 사성장군이 안 낸 거에 대한 한이 있구나. 한이 있어요. 그래서 한이 많은 사람. 그러다 보니까 국방부 장관을 자기 꼬봉 같은 사람을 안 치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서 조정을 해. 이종섭, 런종섭이라는 이종섭 삼성장군이죠. 신원식도 자기보다는 1년 선배지만 삼성장군. 그래서 그리고 사성을 안 치고. 사성장군은 저 먼 남미부터 시작해서 중동 이런 데 대사로 보내버려요. 그러면서 이제 쪽지를 주는 거죠. 야, 얘 진급시켜. 얘 진급시켜. 그러는 과정에 곽종근 사령관이 4차 진급을 삼성장군을 단단 말이에요. 우리 군대에서는요. 2차 진급까지는 그냥 2차까지는 해볼 만하다. 그러니까 3차부터는 포기하거든요. 후배들이 올라오고 하니까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곽종근 사령관 같은 경우 포기했던 사람 아니에요. 4차에 삼성장군 진급시킵니다. 그래서 가스라이팅을 계속 하는 거예요. 대통령
한테 이제 데리고 가서 대통령이 요리해주고 김용인이 뭐 충성을 다할 군인들입니다 이러고 하니까 아니 어느 정부가 삼성 장군을 데려다가 밥 해주고 폭탄주 먹이고 이럽니까? 거기다가 이제 부정선거와 관련된 구구 유튜버 계속 유튜브 방송 계속 보내고 이런 것들을 곽정근 사령관 만났을 때 들었던 얘기거든요. 그래서 제일 지금까지도 이제 풀리지 않는 게 그런 거라는 거예요. 왜 자기를 삼성 장군을 시켜줬냐? 정말 나를 쓰고 버리려고 했던 거냐? 이거에 대한 한탄이 좀 있더라. 아, 곽정근 전 사령관이에요. 예. 아, 또 많이 하시네. 아유, 네. 네. 독보적이네.